조선야사 제3편. 낮에는 공자, 밤에는 탕자. 에필로그. 모두가 성현의 도를 읊조리던 조선의 낮. 하지만 해가 지고 달빛이 고개를 들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완벽한 군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짐승의 민낯, 그리고 그 기만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록. 오늘 우리는 한 양반, 한강의 파멸을 통해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둔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안녕한가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 조선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의 밤은 낮보다 훨씬 깊고 비밀스러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가 지고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이 울리고 나면 한양 도성은 거대한 정적 속에 잠깁니다. 술라군들의 규칙적인 발소리만이 적막한 골목을 메우지요. 하지만 그 정적 아래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근엄한 조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독포자락 휘날리며 인이해질을 논하던 그 고고한 양반들이 밤이 되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인간의 욕망과 가면에 대한 기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이중성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도덕적 그물망으로 짜인 사회였습니다. 예절이 곧 법이었고 체면이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 사이를 빠져나가 숨을 쉬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한양 도성의 기와지붕 아래 수많은 선비가 낮에는 성현의 말씀을 외우며 자신을 채찍질했지만 해가 지면 그 채찍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술과 노름,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금지된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한강이라는 산에도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한양의 성균관이라는 데는 아무나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가시험인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실력을 공인받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 200명만이 머물 수 있는 지성의 성역이었습니다. 주인공 한강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진사시를 장원으로 통과하며 성균관에 입성한 그는 장차 정승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의심치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라는 지위는 국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대궐 앞에서 상소를 올리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한강은 그 권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며 동료들을 단속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과 식사, 그리고 군역 면제라는 막강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 여겼습니다. 낮에 한강은 명륜당에서 성현의 도를 논하며 세상을 꾸짖는 서슬퍼런 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권위가 높을수록 그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도 깊은 법 아닙니까? 한강이 누리는 그 고결한 지위는 밤이 되면 그를 더욱 은밀하고 대담한 일탈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인경소리가 지나가면 성균관의 등불이 하나 둘 꺼지고 유생들은 잠자리에 듭니다. 한강의 방에도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 한강의 방 뒷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방금까지 꼿꼿하게 앉아 경전을 읽던 한강이 아닙니다. 그는 눈에 띄는 흰 도포를 벗어던지고 평민들이나 입는 거무죽죽한 헌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갓 대신 낡은 페랭이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담장을 넘습니다. 술라군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을 굽이굽이 지나는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한강의 변신은 단순히 옷차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워졌고 구부정한 어깨는 활짝 펴졌습니다. 낮 동안 그를 억눌렀던 모든 예의와 규범이 도포자락과 함께 벗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강이라는 이름 대신 만덕이라는 가명을 쓰며 한양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도박과 향락이 판치는 비밀스러운 지하 세계였습니다. 남산 및 산기슭, 허름한 가옥의 뒷마당을 지나면 나타나는 그곳. 낮에는 평범한 백성들이 살던 곳이 밤이 되면 욕망의 용광로로 변합니다. 한강은 그 입구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한강이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기와집이었으나 비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코를 찌르는 땀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거친 욕설. 바로 조선판 비밀 카지노, 투전판입니다. 한강은 익숙한 듯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향에서 학비로 보내온 돈꾸러미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땡이다. 패를 섞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강의 입술은 바짝바짝 마릅니다. 낮에는 공자를 찾던 그 입에서 에잇, 빌어먹을 하는 욕설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투전판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양반가 자제인 한강이 백정 출신의 도박꾼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패를 겨룹니다. 낮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을 이들과 형님 동생하며 소주를 들이켜는 한강의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한판에 수십 량의 상평 통보가 오가고 한강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학문으로 세상을 구하겠다던 포부는 간대였고 오직 다음 패가 무엇일지에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한강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찰나의 순간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리하게 죽어있는 글자들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생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광란의 도박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포도청이다. 문을 열어라. 하는 고함과 함께 육중한 문이 박살납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칩니다. 아수라장이 된 투전판에서 양반, 천민할 것 없이 바닥을 기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강의 심장은 터질 듯 뜁니다. 여기서 잡히면 과거 시험은커녕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배를 가야 할 판입니다. 그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뒷창문으로 몸을 던집니다. 포졸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저기 놈을 잡아라. 도망가는 놈이 양반 같다. 한강은 흙바닥을 구르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체면? 예. 그런 건 이미 진흙탕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오직 잡히지 않기 위해, 사회적 죽음을 피하기 위해 짐승처럼 신음을 하며 달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횃불의 불빛이 번쩍였고 포졸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양의 어두운 하수구를 지나고 남의 집 장독대를 뛰어넘으며 도망쳤습니다. 낮에 그 고결했던 선비는 이제 한 마리 쫓기는 쥐새끼에 불과했습니다. 제육장 기방의 뒷마당, 천한 여인에게 목숨을 걸다 미친 듯이 달리던 한강이 멈춰선 곳은 화려한 청사초롱이 걸린 기생집의 뒷담장 밑이었습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곳은 기방의 한적한 뒷마당. 거기서 그는 한 여인과 마주칩니다. 바로 한강이 평소 천한 것들이 나라의 기강을 흐린다며 대놓고 무시하던 기생 초월이었습니다. 초월은 엉망이 된 한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나으리는 성균관의 대쪽 선비님 아니십니까? 한강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간청합니다. 제발, 제발 나를 좀 숨겨주게. 살려만 주면 뭐든 하겠네. 초월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치마 아래로 그를 숨깁니다. 곧이어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웬 놈이 숨어들지 않았느냐? 초월은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독수 공방하는 기생집의 사내가 웬 말입니까? 어서 저쪽 골목이나 뒤져보시지요. 포졸들이 물러간 뒤 한강은 초월의 치마 밑에서 기어 나옵니다. 가장 혐오하던 이에게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 이보다 더한 역설이 어디 있을까요? 한강은 초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도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월은 한강을 자신의 방으로 들여보내고 따뜻한 술 한 잔을 건넵니다. 선비님, 낮에는 그렇게 도덕을 외치시더니 밤에는 왜 투전판 개구멍으로 도망을 다니십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더니 그 길은 개구멍으로 통하는 모양이지요? 한강은 대답 대신 술을 들이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초월아, 나도 내 속에 이 괴물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낮에 나는 내가 만든 감옥이고 밤에 나는 그 감옥을 탈출한 짐승이다. 사람들은 나를 선비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숨이 막히는 껍데기일 뿐이다. 한강의 고백은 당시 조선 양반들이 공유하던 집단적인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체면과 명분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린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월은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나으리, 저희 같은 기생들은 처음부터 밑바닥이라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들은 평생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사셔야 하니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초월의 말은 한강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화려한 신분이 사실은 자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임을 깨달았습니다. 술에 취한 한강은 초월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려본 진정한 휴식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우나 어느덧 먼동이 트려합니다. 한강은 초월이 내민 옷을 빌려 입고 아직 고요한 성균관 담장을 넘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향하던 그때 담장 밑에서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을 보니 아뿔싸. 어제 오후 명륜당에서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는 놈들은 다 퇴학시켜야 한다며 호통을 치던 훈장님이 아니겠습니까? 훈장님의 옷차림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수염에는 술집기가 묻어있고 품 안에는 기방에서 챙긴 듯한 안주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추악한 밤을 목격한 순간입니다. 훈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한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발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 훈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강이, 밤바람이 참으로 차군. 어서 들어가서 책이나 읽게나. 그것은 묵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다시 완벽한 낮의 가면을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눈을 피하며 각자의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조선을 지탱하던 그 거대한 도덕의 체계가
사실은 이러한 비겁한 동맹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한 지점입니다. 제구장 다시 밝은 아침, 가면을 고쳐 쓰는 사람들. 다시 해가 떴습니다. 명륜당의 종소리가 울리고 유생들이 모여듭니다. 훈장님은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있고 한강은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이니에지를 암송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지만 거기엔 어떤 동요도 없습니다. 어제의 그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어제보다 더 두꺼워진 가면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훈장님을 존경하고 한강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각자의 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낮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고 밤의 탈출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한강은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도 어젯밤 초월의 방에서 맡았던 분내를 떠올립니다. 훈장님은 엄격하게 유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어젯밤 마신 독한 술 기운을 속으로 사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민낯이었습니다. 명분이라는 화려한 비단 옷 아래 숨겨진 썩고 골문 인간의 욕망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는 순간 그들이 누리던 모든 권력과 명예가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균관 선비 한강의 기묘한 이중생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역시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뒤 그 가면 아래에 남겨진 나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조선의 선비들이 낮 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야 했던 그 욕망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겠지요. 밤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그 민낯이야말로 과연 돌을 맞아야 할 부정이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될 만큼 정말 깨끗한 자일까요? 돌을 들기 전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때로 엄격한 규범은 인간을 성인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이중적인 존재로 내몰곤 합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신독, 즉 군자는 그 홀로 있음도 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도덕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비뚤어진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양이라는 뜻입니다. 돌아본 나의 지나온 삶의 흔적이 비록 얼룩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 써야 할 것은 앞으로 남길 흔적의 온전함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부터 진짜 성찰은 시작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직시야말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회입니다. 인간, 그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투영된 나의 모습과 내면의 내 민낯이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조선 야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